자, 이번 시간도 부동산 학개론 1세트 20문제. 자, 30회 기출문제고요. 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올라라. 틀린 거. 자,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예상되는 재반 위험을 프로젝트 회사와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분한다. 맞고. 자,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 이걸 뭐라 그러죠? 토지신탁이 아니라 담보신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인데, 자, 우리 지금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관리형 토지신탁 개념과 구별해야 될 게, 지금 토지신탁 나왔죠? 이 토지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개념과 구별하자. 담보신탁. 그래서 관리형 토지신탁 개념 자체는 사업 시행자인 위탁자가 그 사업 부지의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이전되죠?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그래서 소유권 자체가 신탁자에서 그 수탁자로 이전하게 돼서 수탁자가 직접 사업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이고, 이 점이 바로 담보 신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역할이 담보신탁에 비해서 이 토지신탁이 보다 높다는 거죠. 네, 수탁자인 그 신탁회사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신탁 보수 자체도 담보신탁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번 질문 틀린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받는 상품, 요거는 토지신탁이 아니라 담보신탁이다. 네. 자, 2번 질문. 자, 정답이고요. 나머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는 환지, 수용, 사용, 혼용 방식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에는 민간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부동산 개발 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틀린 거. 자, 민감도 분석.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시장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금 이게 민감도 분석은 아니죠.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자, 이것도 정리해야 되죠.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에 대한 개념이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를 분석한다.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투자 효과 분석, 요 단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에서 그 투입 요소의 변화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게 바로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러면 요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 시장 추세를 파악하는 건 뭐죠? 이거는 민감도 분석이 아니라 흡수율 분석이라고 한다. 흡수율 분석.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한다. 그렇고요. 시장성 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조사.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자, 4번 질문 중요합니다.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핵심은 예측하기 어려운 소위 불확실성, 이러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이 된다 이거죠. 뭐가? 불확실성. 불확실성 자체가
이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이 된다. 대표적인 워포드가 있죠. 네, 워포드 학자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률적 위험과 시장 위험 그리고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4번 질문. 그다음에 인근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개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다. 맞고요.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네, 계산 문제. 지금 유튜브 내용 보니까 그 막 뭐 마지막 최종 파이널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뭐 참고로 객관식을 여러분 마스터할 때 뭐 객관식 지문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문 하나하나. 근데 오지선다. 예, 문제 전체를 보셔야 돼요. 문제를 그 구성을 할 때 출제위원이 다 생각이 있어요. 1번부터 오지선다를 할 때 이 전체 오지선다 문제,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최종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오지선다 내에서 그 오답을 처리하고 소위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능력, 요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문 하나하나를 외워야지 이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못 외워요, 여러분. 지문 하나하나 못 외워요. 그래서 전체 완성된 문제 형태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3번이요.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천만 원을 담보받았다.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 대출 금액에서 자, LTV, DTI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 가치는 5억이고요. 연소득은 6천, 저당 상수 0.1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LTV를 봐야겠죠. 그래서 LTV 계산 방식이요. 융자액에서 부동산 가치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 담보 대출 금액, 즉 X라고 할게요. X 나누기 부동산 가치, 시장 가치죠. 5억이 LTV 50%를 충족해야 된다. 그러면은 LTV에 의한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자, 50% 되려면 2억 5천이 돼야겠죠? 2억 5천만 원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충족시키려면 요 계산 방식이요. 연간 부채 상환액에서 얼마를 나눠준다? 연간 소득액을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연간 부채 상환액 요거 X라고 둘게요. 연간 소득액 얼마죠? 6천 나와 있죠. 6천. 요게 40%입니다. 그러면 연간 부채 상환액은 얼마 나옵니까? X는 자 6천만 원에서 0.4를 곱해주니까 2,400만 원이 나온다. 이게 연간 부채 상환액인데 즉 A의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이고 DTI 40%를 적용을 한 경우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대출 규모로 제한되는 겁니다. 따라서 연간 부채 상환액이 2,400만 원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간주를 했을 때 자,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되죠. 그래서 DTI 조건에 의한 대출 가능액, 요 저당 대부액을 말하는 거죠. 저당 대부액은 부채 서비스액에서 저당 상수를 나눠주면 된다. 즉 여기서 말하는 부채 서비스액 2,400만 원에서 저당 상수 0.1을 나눠주면 2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LTV 조건 2억 5천만 원과 DTI 조건의 2억 4천만 원의 적은 금액이 바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된다. 따라서 DTI 조건인 2억 4천만 원이다. 근데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따라서 2억 4천만 원에서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 7천을 빼줘야 된다. 그러면은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2억 4천에서 7천 빼면 정답은 1억 7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요거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시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겠죠. 이거는 백날 설명해봤자 여러분들이 직접 빈종에다가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요 공식이요.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암기는 공식입니다.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다음 법률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31의 기출문제인데 일단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택지 소유 상한제요. 이거 언제 폐지됐냐? 98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니은 지문.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제. 현재 시행 중이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제. 현재 시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토촉세. 토지초과 이득세제. 요거는 마찬가지로 98년도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함께 폐지가 됐다. 따라서 현재는 시행 중이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역시 계산 문제요. 자, 내부 수익률 고르라 했죠?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따라서 내부 수익률은 공식이죠. 예상된 그 현금 유입의 현가 합과 뭐가 같아야 된다? 현금 유출의 현가 합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따라서 예상 현금 유입의 현가 합 6천만 원 예상 수익이죠. 나누기 1 플러스 내부 수익률이 현금 유출 투자 비용 5천만 원이 된다. 따라서 요 1 플러스 U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부 수익률은 소위 6천만 원에서 얼마를 나눠주면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2가 1 플러스 요 내부 수익률이 1.2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수익률이 얼마 된다? 0.2. 0.2. 20%가 되는 거죠. 20%.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부동산 개발 방식. 부동산 개발 방식 뭐 어떻게 보면 쉽죠.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어딜 봐야 된다? 꼬리를 봐야 된다. 요 꼬리요. 꼬리를 보면 된다. 그래서 BO 자 시설과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다. 정답이 5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보면 되고 자 뒷부분 BTL 마지막에 L이잖아요. 임차가 나와야 돼. 임대차, 임대 수익인데 지금 뒷부분 보면은 시설 보유권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요건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번 방식은 BTL이 아니라 BOT가 되는 것이고 3번 BTO 자 끝을 볼게요. 끝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한다. 그럼 끝이 L인데 O가 틀렸잖아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3번 방식은 BTL 방식이 되는 거죠. 틀렸고 4번 자 끝에 볼게요. 끝부분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해 운영권을 갖는다.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 그럼 끝부분이 뭐예요? 오잖아요. operate 운영권. 따라서 BOT가 아니라 4번은 BTO 방식이다. 그 다음 1번 공공개발이란 제2섹터 개발이라고 하며 여기서 일단 틀렸습니다. 제2섹터 개발 자체가 아니죠. 공공개발에 대한 개념 하나 기억합시다. 누가? 주체는 중앙 정부나 지방 공공단체요. 지방 공공단체가 뭘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경영하는 공기업에 의한 개발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2섹터가 아니라 제1섹터다.
그리고요,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개발, 이것도 제1섹터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제3섹터 개발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1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이건 이제 세 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간평에서 나왔네요. 조세 중 국세에 대한 내용으로 묶인 것을 골라라. 네.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서 알고 계시죠?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데 국세, 그죠? 누가 징수합니까? 국가인 중앙정부가 부가징수하는 조세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지방세는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한다. 뭐가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다음에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소득세까지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현금 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현금 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자 1번 순영업소득,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맞죠? 네. 2번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다. 자,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 네, 이에 해당한다. 맞고요. 세전 현금 흐름이에요. 세전 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 소득을 말한다. 맞다. 그래서 순영업소득, 그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는 금액이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게 아니라 부채 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3번 틀렸네요. 자, 세전 지분 복귀액은 자산의 순매각 금액에서 미상한 저당 잔액을 차감하여 지분 투자자 몫으로 되돌아오는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소득 이득과 처분 시 자본 이득의 형태로 나뉜다. 다음에 시산 가액 조정 간평 문제고, 옳지 않은 거 골라서 옳지 않은 거.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산 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같은 감정 방식이 아닙니다. 시산 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 기준 방법과 그 밖에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식은 서로 같은 감정평가 방식이 아닙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 방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 시간가치예요. 그래서 3번지 보시면 적절하지 못한 걸 골라라. 투자한 선택은 일반적으로 미래 시점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현금 흐름을 대가로 하는, 자, 이거 맨날 나오죠, 이제 여러분. 미래 시점의 현금 유출을 다루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의 현금 유출을 다룬다. 이거 3번 지문. 미래 시점으로 바꿔서 내는 거죠. 그 다음 부동산 투자 기법,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 하더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NPV가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투자 규모 차이에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에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맞고요. 순현재 가치법은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나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4번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순현재 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3번, 4번 같이 보시면 되겠지만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결과는 결과론적으로 순현재 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덜 합리적입니다. 왜? 순현재 가치법은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 자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부 수익률은 그렇지 않다.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현재가치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투자 판단의 준거로서 선호된다. 예. 이거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순현재가치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투자 판단의 준거는 준거로서 선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좀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이 있다면 순현가법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 지문도 맞아요.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번 지문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무조건 나오는 문제다. 수렴형이냐 순환형이냐, 그 다음에 요 재화의 그 관계가 대체제냐 보완제냐 나오겠죠. 이번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A 지역의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요렇게, B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요렇게. 그다음 A 부동산 상품 가격이 5% 상승하였을 때 B 부동산의 상품 수요가 4% 하락하였다. 그러면 뭡니까? A 부동산 상품과 B 부동산 상품의 관계는 보완제겠죠? 대체제가 아니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미집 이론에 의한 A와 B 각각의 모형 형태와 B 부동산과 B 부동산 상품과의 관계를 구하라. 그래서 먼저 A 부동산 상품에 있어서 수요 함수 공식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P로 바꿔서 그 정리를 해주면 가격으로 정리를 해주면 기울기 자체가 나오죠. 기울기 자체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공급 함수에 있어서 E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인데 자 P로 정리를 해주면 P는 10 플러스 EQS다. 그래서 공급 함수의 기울기는 2가 된다. 그래서 기울기 자체의 절대값 비교를 해봤을 때 기울기 1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무슨 말이죠? 다시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 그러면은 A 부동산 자체는 수렴형입니까? 발산형입니까? 수렴형이죠. 기울기 자체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 비교는 공급 곡선이 더 컸을 때 수렴형이다. 그죠? B 상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P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먼저 B 상품 여기 나와 있죠? 자 QD 자 QD는 500-2P이기 때문에 이걸 P로 정리를 하면은 P는 250-2분의 1 QD일 것이고요. 공급 함수 마찬가지. QS는 3QS라고 나와 있네요. 3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인데 요걸 자체로 P에 대한 공식으로 나눴을 때 자 6P는 어떻게 되는 거죠? 6P는 20 플러스 3Q가 된다. 그럼 P는 6분의 20 플러스 6분의 3Q 이렇게 되겠죠? Q B 상품 QS가 되겠네요. QS. 따라서 요 2분의 1이죠.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그래서 수요 함수 기울기와 공급 함수의 기울기가 서로 2분의 1로 같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B 상품 자체는 자 순환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울기 자체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차분하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 자 32대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법령상 도입이 가장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런 것들은 무슨 한국사 문제도 아니고 자 이런 문제를 왜 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감으로 우리는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어차피 우리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죠? 공인중개사 제도가 지금 몇 회입니까? 31회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죠? 31회였잖아요. 31회 기준으로 봤을 때 1983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 지금이 33회죠? 그럼 재작년이니까 2020년도예요. 자, 이렇게 계산 역산했을 때 1980년부터
83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들어왔더라. 기억하시고, 그다음 부동산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는 95년도입니다. 그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동산 실명제,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한다. 센세이션에서 센세이션. 1995년. 그다음에 자산유동화제도 1998년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가장 최근이죠. 2006년도에 시작됐다. 자, 이런 문제 안 나오길 바랄 뿐이죠. 그 다음에 컨버스 분기점 모형에 기초화할 때 AB 상권 경계 시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 이거 32회죠. 컨버스 분기점 모형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A시로부터의 자, 분기점을 구하면 일단 A와 B의 거리요. 디스턴스. A와 B의 거리에서 뭘 나눠주냐? 자, 1 플러스 루트. 자, B 인구수에서 A 인구수를 나눠주면 된다. 이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대한 공식입니다. 요거 공식을 알아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분기점, A시로부터의 분기점, 자 공식 대입을 하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30km.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30 나누기 1 플러스 루트. 자 A, B의 거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분모가 되는 게 B 인구이기 때문에 B시의 인구 16만, A시의 인구 64만. 딱 떨어집니다. 그럼 4분의 1 플러스 자 루트 밑에 2분의 1 30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2분의 3 그죠? 딱딱 해서 어떻게 됩니까? 3분의 60 3분의 60은 20km입니다. 20km 컨버스 분기점에 대한 공식 대입만 할 수 있었으면 풀릴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공식에 대한 암기가 부동산 개론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자금 조달 방법 중에 지분금융을 골라라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 방법 중에 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그다음에 뭐죠? 메자닌 금융이 있다. 그래서 지분금융에 대한 종류 외웁시다. 신디케이트. 그다음에 3호 혹은 공모에 의한 증자, 조인트 벤처.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 그다음에 리츠. 그다음에 펀드. 이거예요. 이게 지분금융이에요. 네. 그 외에 이제 MBS, 뭐 MPTS, MBB, MPTB, CMO 이런 것들. 그다음 신탁 저당금융은 부채금융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분금융을 고르라 그랬기 때문에 자 지분금융, 기업, 조인트 벤처 맞고요. 자산 유동화 증권 이게 뭐야? 부채금융이다. 부채금융. 주택 상환 사치와 신탁 증서 금융. 요거 부채금융이고요. 그다음에 공모에 의한 증자, 요게 지분금융이고 신디케이트 지분금융이다. 그다음에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거 뭐다? 메자닌 금융이다. 메자닌 금융. 그래서 비읍 아니에요. 비읍. 메자닌 금융,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거. 그다음에 이 전환사채라는 거, 요거는 이제 채권형에서 뭐 주식으로 전환되는 이 전환사채. 그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은 채권 매입과 주식 인수권이 합해진 겁니다. 채권과 주식의 결합형이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다음에 시옥 같은 거,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요것도 부채금융입니다. 부채금융.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ABCP. 그래서 몇 개냐? 3개죠. 기업, 리을, 미음. 요 3개. 그래서 지분금융 종류, 신디케이트, 사모 공모 등에 의한 증자, 조인트 벤처, 리츠, 펀드까지. 자, 그다음 문제 외부 효과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지 않았던 문제죠.
님비 하면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됐을 때는 님비. Not in my beyond yard. 그죠?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핀비. 그죠? 핀비라고 하죠. 핀비.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한번 개념 삼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활동에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맞고요. 인근 지역에서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정의 외부 효과. 그죠? 땡큐 땡큐. 예.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이마트 들어온다. 굉장히 정의 외부 효과. 땡큐입니다. 그죠?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 맞고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인접 지원 간 토지 이용 상충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이때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런 지문을 틀리게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자, 자산 비중,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다.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자,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그래서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 굴러라. 그죠?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 대한 공식. 자, 합산을 한다. 뭘?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곱하기 구성 비율이죠. 개별 자산의 구성 비율. 네, 를 합산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하나하나 구해주면 돼요. 먼저 자, 상가입니다. 상가. 상가는요. 자, 상가의 기대 수익률 자체 자산 비율 20%죠. 곱하기 호황일 때 40%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자산 비중 곱하기 호황일 때 0.4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자, 10% 곱하기 0. 불황일 때 0.6을 곱한다. 그래서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에서 그 호황일 때 확률 그 다음에 불황일 때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이거 더하면 결과값은 14%가 나오겠죠. 다음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 호황일 때 경제상황별 예상 수익률 25%에서 확률 40%, 0.4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하기. 자, 불황일 때 예상 수익률 10% 곱하기 불황일 때 확률 60%죠. 0.6이죠. 그러니까 자, 이걸 더해주면은 8.8%가 나옵니다. 그 다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경제산물 예상 수익률 10% 곱하기 확률 0.4 마찬가지. 불황일 때 예상 수익률 8% 곱하기 불황일 때 확률 0.6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파트에 대한 기대 수익률 8.8%. 요게 잘못됐네요. 제가 오피스텔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지금 25 곱하기 4 에서 10 곱하기 하니까 16%죠. 16%. 쏘리. 요거 제가 잘못 봤습니다. 16%. 6%, 10%가 나오니까 16%.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체는 자, 상가 14%, 개별 재산 기대 수익률 14%죠. 곱하기 지금 자산 비중 0.2 이걸 해주는 거예요. 구성 비율 0.2 더하기 그 다음에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 16% 곱하기 그죠? 자산 비중 0.3 더하기 그 다음에 아파트 기대 수익률 8.8% 곱하기 구성 비율 0.5를 더해준다. 그러면은 결과는 12%가 나와요. 12%. 됐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오호라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문제.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됐습니다. 자, 원가법에 산정한 대상 물건에서의 적산가액을 구해라 이거죠. 자,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 이것도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하나씩. 이런 문제 나오면 숨이 가빠지고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생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 무조건 공식에 대한 암기입니다. 부동산 학기로는 약간 수학이기 때문에 그죠? 수학을 잘하려면 공식에 대한 암기만 있으면 돼요. 네,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 공식이요. 자,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이죠. 네, 감가수정액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자, 산정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을 구하여라. 그러면 지금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 자, 일단 건설비 자체가 지금 얼마 들었죠? 네, 건설비 6천만 원. 그래서 제조달 원가를 구할 때 건설비 6천만 원. 그다음에 곱하기 뭐죠? 기준 시점에서의 건축비와 완공 시점에서의 건축비를 그 비율을 구해주면 된다. 그러면 지금 건축비 지수 이렇게 나와 있죠? 건축비 지수. 그래서 건설 명세별 건설비에서 곱하기 기준 시점의 건축. 지금 기준 시점의 건축이 2020년 9월 1일이니까 110에서 뭡니까? 그 완공 시점의 건축비 지수 100. 맞죠? 그래서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와 완공 시점의 건축비 지수. 저 사용 승인이 2018년이잖아요. 그래서 완공 시점이 2018년 9월 1일이다. 완공 시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6,600만 원이 나온다. 6,600만 원이요. 66003개. 다시 66. 네, 이렇게요. 그다음에 감가를 계산해야겠죠. 감가 수정이니까 감가 누계액을 계산해야 된다. 그럼 매년 감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곱하기 장가율 1 장가율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내용연수. 그래서 제조달 원가 지금 6,600 나왔죠? 6,600에서 곱하기 잔가율 내용연수 만료시 잔가율이죠? 10%입니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 0.1 해서 나누기 내용연수 40을 나눠주면 된다. 이거 계산하면 가격은 자 148만 5천 원이 나온다. 148만 5천 원. 그러면 감가 누계액은 매년의 감가액 148만 5천 원에서 경과년수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 2018년에서 2020년 됐으니까 2년 지났죠? 그래서 148만 5천 원에서 경과년수 2년을 곱해주면 감가 누계액 297만 원이 나온다. 297만 원. 따라서 기준 시점의 적산가액은 요거 6,600만 원에서 감가 누계액 297만 원을 공제한 액수 6,303만 원. 맞죠? 6,303만 원. 6,303만 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단독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가액을 조사, 평가, 산정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요. 시군 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게 아니라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지방이 아닙니다. 중앙이에요.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한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 연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 교통사항 등이다.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뭡니까? 표준주택에 대한 지번, 그 다음에 표준주택 가격, 그죠? 대지 면적, 그 다음에 대지 면적, 그 다음에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입니다. 요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 주택 가격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3번 옳은 지문,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을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본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지금 주체가 틀렸죠.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축 신축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한다. 4번 틀렸고요. 5번.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 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2% 이상인 시군 구의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주택에 대한 개념 문제가 틀렸어요. 표준주택은 지금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1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 표준주택에 대한 개념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역시 계산 문제. 역시 LTV랑 이번 DCR 문제가 나왔네요. 네, LCB, DTI. 지금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요. 자, 순영업소득이 연 1억 원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와우 좋네요. 연 1억 원. 그죠? 순영업소득이 1억 원씩 나와요. 1년에 1억. 부럽습니다. 순영업소득이 1억.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 금액을 골라라. 그러면은 역시 대출 승인 조건, 그죠? 를 모두 충족하라. 그래서 LTV랑 DTI 다 충족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LTV 먼저 담보 인정 비율이요. LTV 그러면은 융자 비용 그래서 대출금 나누기 부동산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 가치가 60%다. 네, 60% 이하다. 그러면 대출금은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이제 부동산 가치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죠? 시장 가격 5억.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60%니까 3억 되겠죠? 3억 원. 그다음 두 번째 부채 감당률 DTI. 자, DTI에 의한 부채 상환 능력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이제 채무자의 소득 수준 대비 부채 상환 능력이죠. 그래서 DTI는 공식이 순 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이 부채 서비스액은 다시 다른 변을 대출금에서 곱하기 저당 상수를 곱한 금액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DTI가 안 나오고 부채 감당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채 감당률이 2라는 말. 네, 부채 감당률 2.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지금 1억 원. 그죠? 순영업소득이 1억 원이죠. 1억 원을 대입을 했을 때
지금 부채 서비스액은 자, 부채 서비스액은 지금 부채 감당률이 2라 그랬으니까 1억에서 순영업소득에서 그죠? 부채 감당률 2를 나눠주면 된다. 네, 부채 감당률 2.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5천만 원 되는 겁니다. 5천만 원. 그래서 대출금 곱하기 저당상수가 부채 서비스액이기 때문에 저당상수가 지금 0.2로 주어졌기 때문에 저당상수 0.2를 대입하면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자 최대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5천만 원에서 0.2로 나눠주면 소위 2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TI에 따랐을 때는 최대 2억 5천이에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에서 우리 부채 감당률이 지금 DTI로 나오지 않고 부채 감당률로 지금 2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액 계산할 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감당률 2를 나눠주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 이런 것들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최대 DTI 따랐을 때 그 2억 5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LTV DTI 충족이 되려면 2억 5천 더 적은 금액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데 현재 얼마 빌렸단 말이 나오나요? 지금 이미 저당 대출금 1억 원이 있다. 그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 5천에서 1억을 공제해야 된다. 그럼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다시 1억 원을 이미 대출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자, 1세트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이런 식으로 전과목, 그죠? 과목별 전과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